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강용의 세상만사 세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우리나라 산업이나 그런 여러가지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자주 나고 큰 사고 나는데, 이에 대해서 뭔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싶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긴 했는데, 여러가지 각 업장에서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쪽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죠. 중대재해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의 종사자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얘기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용시설 이용자나 제3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사망사고, 또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그 산업 현장에서의 유해물질로 인해서 중독 또는 질병이 일어났을 때에 1년 내에 3명 이상의 중독자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중대산업재해라 하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사고는 물론이고 전치 2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중독 질병이 전치 3개월 이상의 중독 질병이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처벌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 사업주, 실질적 경영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오너라든지 이럴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자,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총괄 관리자, 지배인, 공장장 이런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 사람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중대시민재해는 어떠냐? 담당 행정기관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기업 대표, 공공기관장,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 안전 담당 직원, 이런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표자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하고요. 상해, 질병, 중독사고의 경우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담당자나 대표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속된 법인 또는 기관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벌금 50억 원 이하, 또 상해 또는 질병, 중독사고의 경우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형 확정 후 5년 내에 그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중대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라든지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실제 손해 입은 금액의 5배 이하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즉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실제 손해보다는 적게 배상하는 경향에 비춰서 사실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기관은 어떤 데가 있느냐, 무슨 시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되고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죠.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우리 기관이 어떤 데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장은 적용해서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적용이 되긴 하는데, 다만 2024년 1월 26일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도급액 50억 미만 건설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 궁금하겠죠. 상시 근로자는 50인 미만인데 건설업의 경우에 도급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장은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적용이 되고요. 또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인데 공사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면서 또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 사업장만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인체 유해한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업을 하거나 또는 인체한 유해한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시설들 궁금하겠죠. 모든 지하철 역사,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나 아울렛 다 해당되고요.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도 139평 이상이면 해당되고, 노인 요양시설, 지하 장례시설, 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상가, 철도 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런 거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일정 평수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대개 그 평수 이상이 적용될 거고요. 병원의 경우에도 연건평 600평 이상이거나 병상이 100개 이상이면 해당되고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산업, 전시시설 이런 것 경우에도 900평 이상이면 해당되고, 항만 대합실도 1500평 이상이면 해당되고, 실내 공연장, 체육시설 이런 것도 1000석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오피스텔의 경우에, 그리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건물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각종 교량들 다 해당되고요. 고속철도 교량 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길이 20m 이상의 10년 이상 된 모든 교량들이 다 해당되고요. 각종 터널들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 100m 이상의 지하차도라든지 길이 1000m 이상의 일반 철도 터널 전부 해당되고요. 항만, 방파제 이런 거 다 해당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길이는 500m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계류시설, 그리고 댐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공용시설로 해당돼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시적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도역 시설 16층 이상 또는 3만 평방미터, 9,000평 이상의 건축물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축물 말고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여객,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이런 것들 전부 다 1500평 이상이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 뚝, 방조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상하수도, 송수관로, 하수 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옹벽의 경우에 높이 5m 이상이고 길이가 100m 이상이어야 해당되고, 절토사면의 경우에도
높이 30m 이상, 길이 100m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주유소, 가스 충전소, 이게 면적 600평 이상이면 해당되고요. 또 바이킹 등 놀이시설이 있는 종합 유원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뭐 철도 차량, 뭐 여객, 운송, 승합 차량 뭐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출퇴근용 버스는 여기에 공용시설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여객, 운수용 승합 차량만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에, 즉 다시 거기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 일반 제3자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대처벌법에서 적용한 의무를 다 이행을 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산업안전보호 또는 뭐 하여튼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즉 안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를 이행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3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도급액 1,500억 이상의 건설 사업장이라든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 또 시공능력 전국 순위 200위 이상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노조 조직이 또 따로 구성되어 있듯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안전만 관련해서 일을 해야 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한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담당 책임자를 배치하고 그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래야 되고요.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다음 안보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가지 안전보건 매뉴얼을 마련해서 이것을 6개월에 각 한 번씩 점검하고 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한 번 이상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각 관계 당국에서 지시하는 거 개선사항 이행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놈으로 각 회사에서 다 그런 전담 조직을 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걸 외부 용역을 주면 어떠냐? 외부 용역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용역을 도급을 줬을 때에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능력 기술 평가 기준 절차를 마련해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절차와 그 기준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보고를 받고 위비할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수강을 안전 담당자들이 20시간 이상씩 해야 되고 교육 수강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살펴보면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받지 않으려면 또는 손해배상을 5배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관리 인적 물적 예산 체계를 전부 갖추고 뭐 하여튼 이 법에서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따지고 보면 6개월에 1회 이상 적어도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평가 점검하는 것을 6개월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6개월에 한 번 이상씩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한 번 하면 뭐합니까? 한 번 이상씩 하면
이걸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야지. 기록으로 안 남긴 조치는 나중에 증거가 안 돼서 불이익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 방지, 사고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회사에서 각자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고 조치를 하고 그런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조치를 확실히 취했을 때에 즉 법령상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주의 의무를 다 그래도 많이 했으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좀 가볍게 처벌받고 가볍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의무를 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뭐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뭐 아주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법령 아닌가, 반기업적 법령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가 과실이 없으면 모든 주의를 다했음을 역으로 증명해야 되는, 즉 다시 검사가 범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입증 책임이 전도된 그런 법령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 또는 뭐 대표자, 즉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하다 보니까 대표이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너무 과한 입법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긴 한데,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규정한 법이 뭐 영국에서는 기업 과실치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망사고에 한해서 좀 엄하게 처벌하고 하고 있는, 다만 여기는 요건이 아주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도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기업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도 강화하고 또 형벌도 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망사고에 한해서 이렇게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도 매우 그 처벌하기 위한 요건도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좀 더 처벌하기 우리보다 어렵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 소위 징벌적 배상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손해배상액 계산한다고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뭐 위자료도 조금 적정해서 주고 하는데 그 좀 잘못된 관행이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은 명확하게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되어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약간 좀 더 과실 유형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벌하기 위한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구체적 지시 위반이라든지 구체적 경고 위반, 필수적 안전요건 미비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성이 있고요. 한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법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그 예산을 마련하고 또 6개월에 한 번 이상씩 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항상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의무를 다했음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각 기관에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실히 고쳐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화강용의 세상만사 네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러